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 및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영양사, 위생사 면허, 보건교육사, 조리기능사 자격증 코스워크로 공중보건학 두 번째 시간 건강 증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의 개념은 사실상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현대 중에서도 거의 최근에 이르러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가장 최적의 솔루션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즉 이완된 이후에 치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 및 또 기타 여러 가지 자원이 너무 많이 소진된다라는 측면에 이제 포커싱 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그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개념은 WHO의 오타와 현장 1986년에 있었던 이제 오타와 현장에 대한 거는 뒤에서 또 잠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으로 건강 수준 결정 요인으로 보건의료 부문, 사회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의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 증진 사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새로운 치료기기와 치료법 개발로 치료비의 앙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 치료 중심의 의료제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됐죠. 이에 따라서 이제 1974년에 라롱드라고 하는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건강증진 4가지 요소로 환경, 생활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체계 중에 생활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획기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어서 1978년에 알마 아타 선언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알마 아타 선언에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강조의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하게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완된 이후의 조치는 거의 원상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원을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고 아예 이완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중심축을 옮기자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1986년에 오타와 캐나다죠. 에서 제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최초의 세계 건강증진 회의에서 건강증진을 개인의 생활 개선에서 사회적 환경 개선으로 전폭적으로 개념이 이관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타와 헌장의 5가지 실행 전략으로 첫째, 건강에 좋은 공공정책의 확립을, 둘째,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셋째,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를, 넷째, 건강증진에 대한 개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다섯째, 보건의료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988년에 제2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렸죠.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공공정책과 여성 건강을 강조하면서 우선순위를 여성 건강의 개선, 식량과 영양의 개선, 담배와 알코올 문제의 해결, 지원적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쪽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991년 제3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스웨덴에 있는 순두스발에서 열렸죠. 여기서 자원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집중 토의가 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법제조직의 방향 재설정 및 옹호,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의 제고하고 능력을 부여한다. 세 번째로 자원의 동원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라고 하는 태제를 다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97년 제4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있었죠. 건강증진을 보건의료 개발에 초점을 두고 공공 및 민간 부분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보건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고 지역사회 및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하부 구조를 구축하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던 회의입니다. 이어서 2000년에 제5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있었죠. 형평성지구를 위한 계층 간 격차를 해소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을 개발하고 확산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건강증진을 위한 우선순위로 제시된 5개 주제는 첫째, 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 향상한다. 둘째, 보건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한다. 셋째,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를 확대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능력 증가 및 개인의 자기돌봄 역량을 배양한다. 다섯째,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 제6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태국의 방콕에서 있었습니다. 실천을 위한 정책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건강 결정 요소가 회의의 주요 주제가 됐었죠. 이때 지속가능한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들어왔는데요.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건강증진을 위한 틀과 전략을 개발한다.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모형과 방법을 개발한다.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정 요인 관리에 대한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전 세계 건강증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 및 능력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여기서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또다시 들어오고 있죠.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오면서 등장한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처럼 지구를 못 살게 하면은 조만간 지구촌이 몰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게까지 준영구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면 변환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태제들이 태국의 방콕 선언에서 채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에 제7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있었죠. 수행역량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과 개발을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리더십과 방향을 제공하는 정치적 의지를 제공하고 건강 수준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발달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칫 건강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 또는 그 사회의 리더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아차 잘못 생각하면 좀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뒤에서 또 한 번 이 얘기가 잠깐 나오겠지만 실제
누가 뭐라 해도 어쨌든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법, 제도, 정치적인 그 지향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건강증진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둬야만 건강증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둔 회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주제, 케냐의 나이로비 주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제8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있었죠. 국가 수준에서 건강을 위한 다부분적 활동과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접근 방법의 시행을 강조하고 주요 전략으로 건강체계의 지속가능성, 건강의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권고사항의 실시, 비감염성 질병들의 예방과 관리,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MDGs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헬싱키에서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이거 2016년인데 19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에서 제9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SDG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복수형으로 S를 붙여서 달성을 위한 보건 영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9대 전략으로 빈곤 없는 세상 만들기, 기아종식, 식량 안보 달성,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그리고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리고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양성평등 세상과 모든 여성 및 소녀들의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적절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알맞게 접근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촉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및 사회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채택했다. 9대 전략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건강 증진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옹호, 어드보컷이라고 하죠. 건강한 보건정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옹호라고 하는 것은 변호하다, 유리하게 변론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정책을 수립하도록 푸시하는 것을 옹호의 주제로 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건강증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원의 그 컨센서스가 중요하고, 특히 지도자들의 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것에 그 3대 원칙 중에 가장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역량 강화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들이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으로 들어왔고, 마지막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발전을 계속하도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언론, 학교 등 모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상호 협조하는, 즉 다학제적, 통합적, 융합적 일 추진을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 제도가 이제 구축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절차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83년에 국민 건강조사를 실시했죠. 지금은 국민 건강 영양조사와 이제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89년에 보건의식 행태 조사를 했고 1995년 1월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됐고요. 지역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보건법은 이제 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법이에요.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들이 이제 요 지역보건법하고 관련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진료소에 관한 얘기는 언제 다른 파트에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1997년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1998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2001년에 이 사업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 2002년이죠. 2002년도에 이 사업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는 전국 보건소의 정규 인력을 통해서 방문 보건 사업이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금연, 영양, 운동, 절주의 4대 영역을 필수 사업으로 선택 사업으로는 이제 그 이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영양 플러스 사업을 들어왔어요.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이 실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수유부 이제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에 대해서 특히 일정 그 경제 수준이 일정 범위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의 좀 상대적으로 좀 경제력이 약한 가구에 대한 실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우유라든지 이런 이제 것 하고 이제 부식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물로 제공하는 것을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됐고요. 2008년도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종합계획은 국가종합계획이에요. 이건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해는 2002년도에 이거를 이제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5개년을 자르지를 않고 5년, 10년에 수립을 하는 거로 해서 2002년도 계획은 3년간 유효한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헬스플랜 2010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2차 이제 계획이 들어오죠. 역시 헬스플랜 2010을 이제
5년씩 두 번 수립을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립이 되죠. 참고로 요 헬스 플랜은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이거에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 되는 게 헬스 피플이죠. 예, 헬스 피플은 미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HP 2010 그러면은 헬스 피플 2010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헬스 피플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를 않고 헬스 플랜이라는 말로 바꿔 쓴 거니까요. 그거는 뭐 플랜이든 피플이든 똑같이 H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011년에 3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HP 2020으로 4차는 2016년에 역시 2020으로 그리고 작년에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수립됐죠. 요거는 2030 HP 2030으로 수립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했고 비전을 75세의 건강장수 실현이 가능한 사회로 간다. 그리고 사업과제는 건강생활을 실천한다. 만성질환 예방을 관리한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한다. 건강증진 사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여기서 이제 생애주기별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태아, 영아, 그러니까 신생아를 포함해서 유아, 유치원까지 유아죠. 그 다음에 이제 소년, 그 어린이죠. 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티네이지죠.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제 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이제 노년, 60대 이후.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것을 생애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성년 중에서도 이제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산부를 별도로 생애주기에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통상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생애주기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영양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뭐가 좋다 이렇게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생애 주기별로 남녀에 따른 구분을 두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애 주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10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사업연도가 2006년에서 10년까지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 세상을 둔다. 사업 과제로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을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해서 암, 만성질병,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을 특히 구강보건은 한국인들이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치하기가 쉬운데 이게 유아 때부터 충치 발생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강보건이 중요한 주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인구 집단의 건강관리는 모자보건, 노인보건, 근로자보건, 학교보건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보았고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이게 군인들에 대한 군대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이제 모자보건은 아기 때 그리고 아기를 관리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 왜 그러냐면은 우울증이 이때 무지하게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들어왔다.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품 안전, 음용수, 물이죠. 그 다음에 공기, 실내, 공기질,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해서 이제 주요 관리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HP 2020에서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021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이다.
사업 과제로는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확산하다. 금연, 절주, 신체 활동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부분을 활발하게 한다. 두 번째로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을 관리한다.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리혈관 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이런 측면으로. 세 번째로는 감염 질환을 관리한다.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비상방역 체계를 수립하고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고 결핵, 에이즈에 대한 방지를 강화한다. 특히 결핵은 이게 후진국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뭐 꼭 OECD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결핵 그 이환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안전 환경 보건을 위해서 식품 정책, 손상 예방. 손상은 이제 그 사고가 났다든지 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인구 집단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모성 건강, 영유아 건강, 노인 건강, 이게 생활주기하고 같은 거죠. 근로자 건강 증진, 군인 건강 증진, 학교 보건, 다문화 가족 건강, 취약가정 방문 건강, 장애인 건강, 이렇게 해서 이제 생애주기별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그룹, 특수 그룹에 대한 부문. 특히 군인은 24시간 붙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제 징집 구조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학교 보건은 사실상 이제 전 국민의 한 30% 가까이가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학생에게 교육을 하면 이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사실상 간접 교육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 보건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왔지만 이제 다문화로 점차 바뀌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다음에 취약가정과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금 시대가 복지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업체계 관리를 위해서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하고 정보 및 통계를 추출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4차 HP 2020이 들어왔죠. 사업연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이게 이제 2011년에 있었죠. 그거를 조금 더 중간 수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보강한 구조입니다.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과제로는 건강생활에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을,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에서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리혈관 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을, 그 다음에 감염 질환에서 예방접종, 비상방역 체계, 의료 관련 감염, 결핵, 에이즈를 관리하는 것을, 안전 환경 보전에서 식품 안전과 손상을 예방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건강 영양 평가가 빠졌죠. 3차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서 모성 건강, 영유아 건강, 노인 건강, 근로자 건강 증진, 군인 건강 증진, 학교 보건, 취약 가정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건강, 이 부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문화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체계 관리를 통괄적으로 기반 평가 정보 및 통계 재원 이렇게 이제 분류했었던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일부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간 진행될 것이 HP 2030이죠.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이건 사업연도가 2021년도 올해부터 30년도까지 10개년입니다.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가자.
그 다음에 총괄 목표는 건강수명을 73.3세, 73.3세는 온 국민 평균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원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고, 사업 과제로는 건강생활 실천에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용, 구강건강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구강건강을 건강생활 실천 쪽으로 넘겼어요. 이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정신건강 관리에서 이제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건강 쪽을 신설했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암, 심리혈관 질환, 비만 해서 이걸 만성 퇴행성 질병에서 비감염성 질환 예방으로 용어를 바꾸고 카테고리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 카테고리도 일부 조정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 기후변화성, 특히 여기서 기후변화성 질환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서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 건강 친화적 법 제도 개선을 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정보 기술을 하고, 재원 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는 그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 간의 협업 체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HB 2030의 총괄 목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이제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 여기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즉 평균 수명보다 지금은,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향상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평균 수명이 20년이 늘어나면 그 중에 15년은 베드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늘어나지 아니하니만 못한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동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커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수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73.3세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성별, 거주지역별, 경제력, 학력 수준 이런 것들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거죠. 예, 계속해서 건강 도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스 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도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도에 이제 개념 도입을 했는데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과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강도시는 이게 지정 또는 이제 심사에서 합격된 데가 지정되는 거예요. 건강도시의 목적은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아까 거버넌스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정부기관이냐 민간 기업이냐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너무 뭐라 그럴까, 혐오시하고 반기업 정서가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는데, 기업이 없으면 정부에서 쓸 돈이 마련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게는 생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업이 있어야만 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건전하게
운용되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지 기업인을 때려잡는 것에 포커스를 둬가지고는 향후의 미래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결국은 그 지역사회에 들어있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는 일정 그 커뮤니티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건강, Health for All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도시가 그 지정되고 또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도시의 조건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있어야 된다.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무지하게 뜨거운 주제예요. 그리고 계층 간, 부문 간 강한 상호지원 체계와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한다.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욕구, 음식, 물, 주거, 안전, 직장 등의 충족을 강화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욕구는 결국은 직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는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악성 정책이다라고 악성 또는 정책 또는 관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들 간의 만남,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를 활발하게 한다. 마지막에 아니네요. 계속해서 역사, 문화 및 생물학적 유산, 지역사회 내 모임들과 개인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 서비스의 최적화를 보장한다.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을 통제한다. 이상의 요건들이 서로 양립과 이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도시 형태를 강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강도시의 주요 목표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도시의 평가 지표 9개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인구는 특정일 현재 도시의 인구수, 어린이 수, 노인 인구수, 인종 분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요. 건강 상태는 생정 통계, 인구에서의 질병의 척도, 그다음에 이제 생활 양식에서는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운동, 체중 조절. 이게 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다 통계로 지금 낸다는 거예요. 주거 환경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 주거 밀도,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는 교육, 고용, 소득, 범죄 및 폭력, 문화 참여, 기회에 대한 척도, 물리적 환경으로는 대기질, 수질, 상하수도 관리, 소음공해, 방사선, 개방된 공간, 감염병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이거는 그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아닌 자, 교육을 받은 자와 안 가진 자, 또 종교인과 비종교인, 뭐 이런 것들에 따른 기회가 균등치 않으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및 사회적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 통신, 도시 재개발 및 계획, 고용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시의단체의 개발 참여의 기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정책 및 서비스 부분으로는 질병예방정책, 보건교육정책, 환경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주제로 알마타 선언과 그 이후에 1980년에 등장한 신공중보건운동, 뉴 퍼블릭 헤어스라고 하는 운동을 기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1986년에 세계보건기구 유럽 및 북미 지역 사무국에서 16개국 30개 도시에서 시작됐고, 서태평양 지역은 1980년 말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서울 뭐에서 시작해서 뭐 창원 이런 데 해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나중에 그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WHO의 헬스 포 오의 원칙과 오타와 현장을 WHO 유럽 지부에서 11개 시범도시를 지정을 했고 2천여 개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한다. 개인의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의료보건 서비스의 재정비 등 포괄적인 개념들을 지역적 수준으로 실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1991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도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지목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계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교환, 경험 공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도시가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가 결합했는데 지금은 도시와 도시가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 도시별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정보교환, 경험 공유, 상호 간의 지지체계 확립,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결과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해서 현재 1000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건역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역학은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고 공공성 있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병, 그걸 우리가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질환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번성해서 유행하고 또 치료가 돼서 소멸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 부분이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학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